진실추적자 사건반장 시작합니다. 저희도 얼마 전에 전해드렸던 소식이죠. 사육농가를 탈출한 두 마리의 반달 가슴곰 말이죠. 한 마리는 이미 사살이 이렇게 됐고 말이죠. 남은 한 마리 행방이 참 아리송했었는데 글쎄 이 농장주란 사람이 탈출한 곰 원래 한 마리였다. 진술을 번복했다고 합니다. 최근 곰 한 마리를 불법 도축했는데 그거 숨기려고 거짓말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 한 마리 찾겠다고 지금까지 수많은 이 포획 인력들이 이 무더위에, 이 찌는 무더위에 온 산을 막 이잡듯 뒤지고 다녔는데 그게 다 헛수고였던 겁니다. 정말 이 농장주 이거 진짜 어쩌면 좋겠습니까? 자, 오늘 준비한 사건 해시태그 소개해 올리죠. 자, 아내가 직장 상사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서 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불륜 관계였다는 반론이 나오면서 이 양상 진실 공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환자에게 사전 동의도 받지 않고 이 폐를 절제한 의사와 이 소속 병원에게 이 대법원이 손해를 배상하라고 했는데 그 액수 과연 얼마일까요? 자, 유명 과자 상표를 잘 구분이 안 되시죠? 그대로 베껴서 미투 상품을 만들어 판 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자, 맨날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정말 우리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자, 올림픽을 하든 올림픽 할아버지를 하든 이 시간만 되면 무조건 지역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채널 15번을 틀어주시니까요. 자, 이게 바로 의리, 가족 아니겠습니까? 자, 대한민국과 전 세계 재해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아내가 직장 상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국민청원에 대해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부모의 유산을 독차지하려고 지적장애 동생을 살해한 뒤 실종 신고를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의 주요 사건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사건반장 시작합니다. 사회부 이도성 기자, 손수호 변호사, 이수정 경기도 범죄심리학과 교수, 신유진 변호사, 박준혜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진짜 너무 덥잖아요, 요즘에.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에어컨 바람을 너무 쐬니까 막 머리가 아파서 그렇죠. 이거 끄자니 더워서 안 되겠고 이 키자니 머리가 아프고 어떻게 이 여름을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집에서 껐다가 켰다가 합니다. 그래서 예. 좀 살만하면 이제 껐다가 전기세 생각을 하면서 그랬다가 이제 도저히 못 참겠으면 잠깐 틀기도 하고요. 네, 계속 틀고 계시면 냉방병이라는 게 걸려서 건강에 안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방송국이 굉장히 시원하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막 안에 이렇게 두 겹으로 입고 있어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너 좀 옷 좀 가볍게 좀 입어라. 너 때문에 더워서 못 보겠다 막 이러시거든요. 근데 이제 방송국은 이제 이 장비들이 그렇죠. 예, 워낙 이 열을 많이 내기 때문에 좀 많이 좀 시원하게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렇게 입고 있어도 그렇게 크게 더운 상태는 아닌데 아무튼 혹시 오해하실까봐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처음부터 정말 이 진짜 뜨거운 이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를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중립기여를 받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제목부터 조금 자극적인 내용으로 이제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는데 아내가 직장 상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동의를 했고요. 이 청원인은 지난해 11월부터 노인복지센터에서 일하던 사회복지사의 남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자신의 아내가 원장의 아들인 대표로부터 이 직장 내 성범죄를 당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 사건 때문에 극도로 우울해진 아내가 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면서 자신 그리고 남편인 자신과 이 초등학생인 세 아이들까지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글을 적었습니다. 이 자신도 벌써 한 달째 직장 출근을 포기한 채
아내 곁을 한시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다라는 글을 올려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자, 신 변호사님, 저도 딱 저기까지만 봤을 때는 야, 이 세상에 이런 나쁜 놈이 있나?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또 이 청원인이 고소장을 냈잖아요. 네, 해당 경찰서가 그 사회복지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가 직접 25일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하는데요. 고소장 내용에서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대표가 권한을 이용해서 간음 및 강제 추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데 이 청원인이 내 아내는 고소를 했고 국선 변호사 선임을 요청을 했다. 이렇게 성폭력에 대해서 피해자 국선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다. 그래서 두 번째 조사를 받고 진술을 하고 올 때까지도 몰랐는데 며칠 전에 피해자 국선이 선임됐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직장에서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와 가족이 국가로부터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이게 국민청원 게시판에까지 글을 올린 사건이거든요. 예.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내 성폭행이냐 불륜관계냐.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까지만 딱 들었을 때는 아니 세상 이렇게 천인 공로할 짓이 딱 이랬는데 반론이 나왔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성범죄가 아니라 사실은 이 부적절한 관계였다라고 해명 아닌 해명이 올라온 건데요. 지난 26일에 일단 이 글이 알려지고 한 사나흘 정도 이제 논란이 되니까 이 당사자라는 사람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범죄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좀 부적절한 관계였다라고 밝히면서 자신 역시 이 내용을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았지만 불가피하게 방어 차원에서 공개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그 여성과 이 대표의 이 대화 내용 같은데요. 일단 저런 식으로 본인이 올린 거기 때문에 과연 이 앞뒤에 어떤 정황이 있는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겠지만 일단 공개된 내용만 보면은 뭔가 이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지금 쭉 나오는데 제가 말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 남녀 간의 친밀한 사이에서만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쭉 담겨 있기 때문에 이거는 처음에 청원인이 올렸던 그런 내용과는 사실과는 다르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겁니다. 자, 일단 엄지척 제이지라는 저 대화명을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입니다. 저 주장에 따르면 말이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게 완전히 또 얘기가 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변호사님. 그렇다면 성폭행이 애초에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양초의 주장이 상반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단언하기 어려워요. 지금 단계에서 판단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하나는 나온 거죠. 특히 조금 전에 보신 그 대화 내용, 이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이 사회복지센터 대표가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성관계를 한 건 맞다. 그런데 이게 강제로 한 게 아니고 성범죄가 아니고 서로 합의하에 좋아서 한 거다. 그런데 그 후에 그 여성과 또 남편이 연락을 해서 이제 6월 25일에 전화를 해서 합의금 이제 거액입니다. 4억의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 또 국민신문고에 글 올리겠다. 또 결혼식장에 찾아가서 평생 망하게 하겠다. 이런 협박을 했다고 주장을 한 거죠. 예. 네. 이런 그 대화 내용을 주고받은 걸 볼 때 내가 강제로 한 게 아니다. 합의하에 한 거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물론 실제로 성범죄를 했다 하더라도 이제 합의금 요구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합의금을 요구하고 고소하겠다는 그런 불이익을 고지했다고 해서 전부 다 없던 사실을 만들어냈다고 단정할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그것만 가지고 범죄가 있었냐 없었냐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이고요. 다른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상황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게 처음에 성폭행이었다 하다가 저 카톡 내용이 나오니까 또 분위기가 싹 바뀌었단 말이죠. 또 이제 사회복지센터 대표라는 사람도 또 저렇게 자기 주장을 펴고 말이죠. 자, 그랬더니 또 이제 남편이 또 다시 멍군을 이렇게 놨습니다. 예. 네. 이 어느 쪽의 주장이 과연 진실인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당초에 청원 글만 봤을 때도 저도 아니 이럴 수가 하면서 오죽 답답했으면 이렇게까지 글을 올렸을까 했는데 이 주고받은 SNS 대화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예. 자, 그렇더니 이제 남편이 그게 아니다. 사실은 대표가 먼저 1월 달에 내 아내에게 고백을 했다. 이를 내 아내가 나한테 알려가지고 내가 대표를 경계하기 시작했고 4월 달에는 내가 대표한테 직접 만나서 3월경에는 내가 직접 만나서 대표에게 경고를 했다. 그런데 대표는 그 뒤로도 멈추지 않고 급기야 자신의 욕망 때문에 이제 4월부터는 각종 그런 성폭력 행위들을 아내에게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다 떠나서 어떤 누리꾼 분들은 또 그럽니다. 이게 뭐 청와대 청원으로 올릴 내용이냐, 그냥 합의금까지 요구했을 정도라면 그냥 당사자들끼리 문제를 해결했으면 어떻겠느냐라고 또 뭐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교수님 뭐가 됐든 이런 거는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논란을 하고 공방을 하기에는 지금 적합한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야 되고 실체적 진실이 입증되기 전까지는 뭐 제3자가 의견 표명을 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사건 같고요. 근데 이제 뭐 제3자로서 그나마 이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예. 나온 이제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보면 지금 충분히 증거 확보가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입증함에 있어서 일단 포렌식 증거가 있는 것 같고요. 문자를 계속 보냈으니까 지금 보니까 아까 그 상당히 뭐 연문 비슷한 이 문자 내용은 지금 6월 15일, 6월 17일, 6월 21일 날 보낸 문자인데 근데 이제 이 남편이 주장하는 바는 4월부터 6월까지 성폭행, 유사강간 포함 차량에서 사무실 등에서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6월까지 성폭행이 있었다는 그 사람이 자신을 성폭행한 남자에게 지금 I love you 이런 이제 문자를 보내는 건 좀 이상하긴 해요. 그런데 더군다나 차량에서 지금 성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니까 그럼 요즘 블랙박스가 있어가지고 예. 차량 안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서는 날짜와 시간을 특정할 수 있으면 확인해 보면 알 일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진술 분석이라는 것도 있어가지고 뭐 지금 피해 진술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이제 가해자로 추정되는 이제 사람의 진술은 지금 어떤 특정 시점에 대하여 어떻게 진술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앞뒤를 살펴보면 아마도 진실을 알아낼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지금 뭐 나온 내용만 봐서는 이게 굉장히 좀 그 전형적인 성폭력 피해 사건으로는 잘 안 보인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자, 일단 이게 뭐 저희가 이 시간에 이런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를 전해드린 이유가 경찰에 고소를 했기 때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지난달 25일에 고소를 해서 이 업무상 위력액 등에 의한 간음, 그리고 추행 혐의로 입건해서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대표, 당사자로 지목된 대표는 일단 앞에서 보셨던 그런 메신저 대화 내용 같은 거를 증거로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 캡처 사진이에요. 제가 메신저 이름을 말할 뻔했는데 캡처 사진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로 실제로 이뤄진 대화인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증거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뭐 요즘에는 그 카톡 뭐 이런 것도 다 조작도 가능한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그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되겠네요. 자, 첫 번째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40억 때문에 점점점입니다. 이거 저희가 몇 번 다뤄드렸었던 이 지적장애인 동생을 살해한 형에 대한 사건 후속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이 형 40대 피의자 어제 재판에 넘겨졌네요. 네, 맞습니다. 이 검경이 수사를 한 끝에 검찰이 어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게 앞에 체크포인트에서도 봤지만 한 40억 원대 되는 부모가 남긴 재산을 혼자 독차지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니냐는 이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지난달 28일이었죠. 이 동생을 수면제를 이용해서 이 의식을 잃게 한 뒤에 이 한 하천에 빠뜨려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는데요. 당시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동생에 대해서 실종 신고를 했어요. 원래 이 피고인이요. 이 지적장애 있는 친동생이 자전거를 타고 나가서 사라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CCTV에 잡힌 걸 보니까 동생과 그 시간에 함께 있었어요. 이 충분히 의심스러운 사건이다. 그래서 이 살인 사건으로 보고 경찰이 수사를 이어갔는데 결국에 이런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이 검찰 수사를 끝내고 재판에 넘겨지게 된 겁니다. 자, 이게 결국 부모가 남긴 40억 원의 그 유산 이거를 갖다가 인터셉트를 하려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모님이 4년 전에 아버님이 먼저 쓰러지시고
어머님이 극단적 선택을 하셔서 두 분이 뭐 거의 동시에 이제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남은 재산을 동생과 함께 상속을 받았는데 이 동생은 지적장애 2급이기 때문에 후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견인이 상속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걸자 아무래도 이 소송으로 인해서는 뭐 법정 상속분이 있으니까 그대로 나눠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런 범행을 좀 계획해서 저지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모두 자기가 다 독식하려면 동생이 없어져야겠다 이런 욕심을 내고 이런 범행을 실행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나눠 가졌으면 말이죠, 손 변호사님. 네. 그래도 그 정도도 먹고 살기에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욕심 그 부리다가 지금 일이 이렇게까지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 뭐 누구나 욕심이 있는데 그 정도가 과하고 또 그 욕심을 이제 관철시키기 위해서 불법적인 수단을 쓰면 그에 따른 또 대가를 또 치르게 되는 거죠. 예.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사건 넘겨받은 다음에 추가적인 수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그 범행 과정, 범행 경위를 밝혀내고 이제 기소를 하게 된 겁니다. 부검했더니 그 사망한 동생 몸에서 수면제 성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형태로 범행을 했는가 확인해 봤더니 우선 살해 직전에 동생에게 술을 섞은 음료수를 마시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하천변으로 데려가서 어제 그 수면제를 약이라고 속여서 먹인 다음에 아하. 잠들게 하고 물에 빠뜨려 익사하게 해서 이제 살해한 건데 그럼 이 수면제를 어떻게 구했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제 그 지인들에게 수면제를 좀 구해달라, 가지고 와라라는 그런 요구를 해가지고 다 모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미리 구해둔 수면제를 약으로 속여서 이제 동생 살해 과정에 사용을 했고, 그래서 단순히 살인죄로만 기소된 게 아니고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게 향정 성분이기 때문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도 함께 이제 기소됐습니다. 예. 교수님 이런 류의 어떤 유산 분쟁 과정에서 생기는 형제 간의 가족 간의 뭐 살인 사건 같은 거 좀 많이 좀 접해 보셨었나요? 네,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은 형제 간의 이제 뭐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부모님들과도 상당히 이 관련성이 많은 사건으로 지금 이제 추정 중입니다. 부모님도 굉장히 의문에 이제 사망을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연이어 결국은 이 이제 형제까지 사망에 이르게 하다 보니까 지금 아마도 뭐 언론에 보도된 내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이제 밝혀져야 되는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은 사건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일단 뭐 마약 범죄를 인지해서 기소했다 뭐 이런 지금 얘기도 아까 손 변호사님이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약물 수면제 문제. 그러면 어떤 처벌이 또 가능해지는 건가요? 네, 일단 이 살인할 때 반드시 수반되는 예를 들어서 뭐 의복, 뭐 칼로 이제 뭐 자상을 입혔을 때 의복 손실 이런 경우는 별도의 죄로 포함되지가 않고 그냥 포함되는 죄로 그냥 하나의 범죄로 되는데 이 경우 약물을 이용했다. 약물 중에서도 이 마약 성분, 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먹여서 수면 상태에 빠뜨린 다음에 또 익사시킨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행위라고 봐서 별도의 범죄라고 봐서 이 범죄 각각 성립이 되고 이것을 이제 재판 단계에서 뭐 양형 부분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예. 자, 아까 이 교수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이게 정말 좀 소름 끼치는 게 저희도 전번에 한번 다뤘었잖아요. 네. 이 부모님의 죽음에도 이게 뭐가 있는 거 아니냐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 형제의 부모가 2017년 6월쯤에 함께 비슷한 시기에 숨졌습니다. 하루 간격으로 숨졌는데 그 당시에 특별한 지병도 없었고 건강에도 큰 이상이 없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러던 중에 이 부모와 형제가 함께 식사를 했고 아버지가 거기서 이제 이 소주를 마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가족들이 있는 자리에서 근데 오늘따라 좀 술 맛이 쓰다 이런 말을 했는데 동생이 주변에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 뒤에 세상에. 아버지가 이제 갑자기 쓰러졌고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일단 뇌사 상태에 빠진 뒤에 이거를 연명 치료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 형, 지금 피고인으로 동생을 살인한 혐의로 피고인으로 넘겨진 그 형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호흡기를 떼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친척들이 아니 며칠이나 됐다고 아버지가 누군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부터 그런 결정을 하느냐라고 했는데 그런 결정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 병원에는 이 아버지가 쓰러져 있고 어머니가 이제 간호를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계속 간호를 하다 보니까 친척들이 이제 집에 가서 좀 쉬라라고 해서 이제 집에 잠시 여분의 옷을 챙기러 들렀는데 다음날 아침에 동생이 집에서 이 욕실에 쓰러져 있는 어머니를 발견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의심스러운 거는 현장에서 컴퓨터로 작성해 뽑아둔 유서가 있었고요. 하루 뒤쯤 아버지도 함께 숨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버지가 하루 간격으로 이게 숨을 거뒀는데 이 과정에서 동생의 죽음이 알려지면서 과연 부모의 죽음은 어떤 이런 형과의 연관관계가 없었겠느냐 이런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동생을 지금 수면제를 먹여서 익사를 시킨, 그래서 살해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아버지가 술을 마셨는데 소주 맛이 쓰다. 아, 이러니까 왠지 또 뭐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들고 말이죠, 교수님. 네, 뭐 굉장히 의심스러운 진짜 하루 만에 부모님이 갑자기 다 사망할 수 있는 확률이 일단 얼마나 되겠어요. 더군다나 뭐 사망 직후에 장례도 치러야 되고 하는데 갑자기 배우자가 집에 가서 컴퓨터로 유서를 써놓고 그리고는 이제 아마도 뭐 목욕탕에서 쓰러진 걸 자살로 몰아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부분도 굉장히 의심이 되는데 문제는 이 사건이 덮인 거예요. 2017년에.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모두 장례를 치르게 됐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건이 덮이고 유산을 상속받아서 이제 동생과 나눌 이제 뭐 당면 과제 앞에 있었던 거고요. 예.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지금 65세고 엄마가 65세고 아버지가 69세거든요.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65세를 먹은 전업주부로서 평생을 보내신 여성들이 유서를 쓸 때는 컴퓨터로 작성할까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컴퓨터로 작성해서 출력을 해놓은 유서가 있었다는 건데 예. 이 부분이 도대체 좀 이해가 안 되는 이제 하루 만에 뭐 부모가 모두 사망하는 사건이었는데 왜 그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하는 게 좀 굉장히 좀 안타깝고요. 똑같은 이유로 동생을 죽여도 부검을 안 하고 피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이제 그래서 지금 익사 비슷하게 몰아가고 싶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사건인 거죠. 네. 그러네요. 진짜 뭐 요즘에 뭐 어르신들도 컴퓨터를 잘 쓰시긴 하지만 글쎄 유서를 컴퓨터로 해서 그걸 뽑아서 출력을 해서 이렇게 놓고 하셨다? 자, 그런데 손 변호사님 네. 전력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전과가 있었어요. 95년도입니다. 그때 이제 만 18세였기 때문에 소년법상의 소년일 때입니다. 이때 이제 좋아하던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과 교제하던 사람이 제 친구의 형입니다. 그 친구 형이 살던 집에 불을 지르려고 했습니다. 불을 질렀어요. 네, 지르려고 한 거죠. 그래서 현주원조물 방화 미수로 이제 처벌을 받았고요. 그리고 범죄로 인정돼서 처벌받은 사안은 아닙니다만 좀 의심되는 게 또 있어요. 이거 역시 불과 관련된 건데 당시 그 부모님이 그 차려준 식당이 있었는데요. 그 식당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화재보험 가입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보험금을 받았는데 지인에 따르면 그때 그 6천만 원 받았다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전과도 있고 또 그와 관련된 의심할 만한 사건도 있기 때문에 예. 더더욱 이번 사건과 또 그 과거 그 부모의 죽음 관련해서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야, 교수님, 저 이 얘기 들으니까 더 약간 18살에 불을 지르는다는 거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지른 이유가 그게 이제 특이한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동네 선배 여자가 이제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여자를 소유하려고 결국은 그 여자의 뭐 함께 있던 애인네 집에 이제 그 불을 질렀다는 거잖아요. 그럼 불을 지르면은 그 여자를 소유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일단은 생각 자체가 이게 정말 무모하기 짝이 없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다. 더군다나 돈이 필요해서 결국 식당에다 불을 내서 보험금을 탄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예. 결국은 가장 손쉽게 경제적 이득을 편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할 줄 안다. 제일 쉬운 방법이 뭘까요? 유산 상속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결국 여러 번의 성공한 전력이 있는 자가 결국 꼬리가 길다 보니까 지금 이제 검거되기에 이르렀는데 과거력을 뚜껑을 열고 보니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다. 이 사람은 뭐 거의 조발비행에다가 사실 인명피해도 뭐 감수하는 이런 사람이다 보니 아마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의 범주에선 되게 벗어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계속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오늘 인물 이어갑니다. 환자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미리 설명하지 않고 피해 부위를 추가로 절제한 의사와 병원이 손해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2심에서 판단한 손해배상액 11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인물을 정리합니다. 자, 체크 포인트 바로 짚어보죠. 의사 11억 배상입니다. 이 기자, 이거 어떤 내용이죠? 환자의 동의 없이 이 환자의 신체 일부를 잘라냈던 의사와 이 병원에게 이 거액의 소송행 이 손해배상금이 물게 된 사건인데요. 이 사건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환자가 한 대학병원의 폐 질환으로 흉부 CT 검사를 받으면서 시작이 됐는데 당시 호흡기내과 교수는 폐렴 진단을 내리고 항생제를 처방했는데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방사선 검사, 내시경 검사 등을 다 했는데도 원인을 못 알아냈습니다. 이러던 중에 병이 점점 악화되니까 호흡기내과 의사가 폐 조직 검사를 제안했고 흉부외과 의사에게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과가 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흉부외과 의사가 전신 마취를 진행하고 폐 조직 검사를 했는데 이 원인을 악성 종양세포가 없는 염증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성 염증으로 폐 일부의 기능이 떨어져 회복이 어렵다고 보고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부분을 절제했습니다. 자, 손 변호사님. 이제 이게 그냥 허락을 안 받고 그냥 자른 거예요. 그걸 덜어낸 겁니다. 이게 일단 되게 좀 소름 끼치는 일인데 말만 들어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의료법상 여러 가지 의무를 의료인에 대한 의무를 두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설명 의무입니다. 이게 문제돼서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의료법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의사 등이 이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이나 수혈 또는 전신 마취를 할 경우에는 이러한 사항들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단명이 뭐냐, 그리고 수술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냐, 또 수술을 하게 된다면 방법이 어떻고 그 내용은 뭐냐, 그리고 또 수술 이거 설명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또 수술을 한다면 누가 수술을 할 것인지, 의사 이름 이걸 설명하게 되어 있고요. 또 그러한 수술에 따라서 전형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후유증이나 부작용도 설명하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마지막으로 수술을 받을 때 전후로 해서 환자가 지켜야 하는 준수할 사항까지 설명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러한 사항들을 설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이에요. 아하. 네, 따라서 그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고 또한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신 변호사님, 그런데 말이죠.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제가 좀 봤더니 이 흉부외과 의사의 주장은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이게 딱 열어봤더니 만성 염증으로 폐 일부 기능이 떨어져서 회복이 어려울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좀 적극적으로 의료 행위를 한 거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몇 분도 그러시는데 아니 진짜 이게 딱 이걸 연 상태에서 어떻게 그러면 이걸 또 다시 닫은 다음에 깨어난 다음에 그럼 이거 다시 수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봤더니 좀 되게 심각하네요. 이걸 언제 물어보냐? 그냥 연 김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의료 행위를 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법적인 판단까지 구하고 이러면 되냐라고는 많은 분들이 딱 생각을 하셨는데 알고 봤더니 처음에 진단했던 병명이 틀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네, 당초에는 폐렴으로 진단을 받았다가 다시 악성 종양세포가 없는 염증이다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조직 검사를 위해서 수술을 했는데 사실 조직 검사를 위해서 열었는데 그때 보니까 이것이 다른 쪽에도 굉장히 심각하게 염증이 있어서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아예 절제를 해버렸는데 근데 결과가 굉장히 놀랍게도 네. 악성 종양세포가 없는 염증도 아닌 결핵으로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오진이었던. 네. 그럼 결핵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사실상 떼어낼 필요가 없는 그 폐 일부를 절제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된 건데 그러면은 그 본인도 이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때는 자신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결정할 수도 없고 그럼요. 자신이 아무리 적극적인 의료 행위를 한다고 해도 이 환자가 당초 수술할 때부터 이 절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마치 당신의 몸을 치료해주는 나는
당신의 몸을 보고 있다 지금 현재 내가 보고 있다 나만큼 당신의 몸에 대해서 지금 치료를 위해서 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면서 더 적극적인 의료를 나가버린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본인의 판단이 오진이라는 거를 생각을 못했다는 게 이게 진짜 의료진으로서는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자신이 판단이 맞는지에 대해서 검사 중이었기 때문에 검사가 완료된 뒤에 결핵이었으면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건데 예. 지금 이런 부분을 의사가 좀 간과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채팅창 분위기도 싹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일단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왔어요? 일단 앞에서 보신 것처럼 상당히 큰 금액이 인정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한 20억 원을 소송을 걸었어요. 사실 이제 소송 액수는 이제 원고가 소송을 거는 사람이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인지세라는 게 그 비율대로 정해지는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적절한 금액을 자신이 청구를 하는 거거든요. 20억 원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 환자 이 직업적으로 변호사, 이 법조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제 소득을 감안해서 저 정도 규모의 이 소송을 진행했는데요. 결국 20억 원 가운데 1심에서는 14억 원 4천, 그러니까 14억 4천만 원 정도가 인정이 됐습니다. 이 기자 왜 갑자기 삑사리를 내고 그래요? 갑자기 금액이 크다 보니까 아, 진짜? 꿈꿀 수 없는 금액이 나와가지고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신 변호사님 2심에서 배상액이 좀 조금은 낮춰졌어요? 네, 2심에서 배상액이 그러니까 1심에서는 14억 말씀하신 것처럼 14억 정도 넘었는데 2심에서는 갑자기 11억으로 무려 3억 원. 3억 원이라는 돈이 14억, 11억 다 억대니까 이게 굉장히 큰 돈이다라고만 생각이 들 텐데 이 3억 자체도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깎인 이유를 살펴보니까 그 2심에서는 이 사람이 아무리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정년이라는 것은 60세다. 아하. 60세가 넘어서도 월 소득이 일정하게 보장된다는 증명이 되지 않았지 않느냐. 이게 일반적인 변호사라고 할지어도 이것에 대한 어떤 증명이 없는데 아니 60세가 넘은 날짜에 다음에는 아무래도 이 소득이 줄 수밖에 없다. 그렇기 아하, 때문에 그 그랬군요. 금액을 이제 감액을 해서 3억을 무려 감액을 했죠. 자, 하지만 그렇게 줄여줬지만 그럼에도 의사와 병원은 이거 인정 못한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갔네요. 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2심 판결에 문제 없다라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11억 원 손해배상액이 인정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물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다음 오늘 법 이어갑니다. 유명 과자 뻥이오를 모방해 뻥이야를 제조 판매한 과자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50대 남성이 경찰관 행세를 하며 청소년들을 협박하고 성폭행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판결을 알아봅니다. 자, 바로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뻥이요, 뻥이야. 그렇습니다. 이건 이 내용상 이 특정 상호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거를 얘기를 안 하면 이 방송을 할 수가 없어서 말이죠.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사진부터 좀 보여주시죠. 자, 이미 답이 나와 있어서 좀 김이 빠지긴 합니다만 어느 쪽이 원조고 어느 쪽이 짝퉁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저 과자 좋아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먹었는데 저는 알고 있죠. 네. 뻥이 요가 이제 진짜죠. 뻥이 야가 진짜 뻥인 거죠. 그런데 이게 저희처럼 다 어렸을 때 먹던 사람들은 아는데 아직 아이들은 어떤 게 진짜인지 구별할 수가 없고 또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게 그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교수님 어떻게 이 본의 아닌 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연배가 연장자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네, 저희 지금도 식탁 위에 뻥이요가 있습니다. 진짜요? 네, 먹다가 남겨놓은 거 어저께 밤에도 몇 개 집어먹고 남겨놓고 왔는데 굉장히 섭섭하네요. 저는 뻥이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뻥이야가 나타나서. 그렇구나. 저거 우유에도 타 드시나요? 네, 시리얼보다 뻥이요가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서 홍보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이 기자는 이랬는데 우유를 원래 타드세요? 그렇게 먹어요. 시리얼처럼.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때는 먹었어요. 이렇게 K사 이런 게 없어가지고 보리 과자 있잖아요. 그거 튀긴 거 그것도 이제 우유에 같이 말아먹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이 기자님은 좀 놀라시네요. 네. 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상표권 분쟁에 관한 재판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된 사건인지 먼저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저 원조 과자 있잖아요. 그거는 저도 지금 알았는데 1982년에 처음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이 과자가 처음 나온 게 82년부터 해서 상당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실 뭐 90년대, 2000년대에 상당히 인기를 끌어서 이게 뭐 연간 매출액이 100억 원에 달하는 히트 상품이었습니다. 근데 스테디셀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서도 인기가 많은데 한 과자 수출업체 대표가 2019년에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뻥이야가 담긴 저런 과자를 만들었어요. 상당히 유사하죠. 이래서 한 6,300만 원 상당을 제조해서 베트남에 수출을 했는데 뭐 달콤한 이렇게 이야기까지 넣어서 이 원래 원조 과자와 상당히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수입을 했던 현지 베트남 업체는 이 수출을 한 업체 대표에게 한 95% 유사한 포장지를 만들어달라 이렇게 요청하니까 거기 다 맞춰준 거예요. 그래서 뻥이야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 원조 과자를 만든 회사에서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냐, 상표권이 침해당했다라고 조사를 신청했고 인정받은 다음에 그 뒤에 이 해당 업체는 업체 대표와 함께 상표권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손 변호사님, 그런데 이런 상표권 분쟁 얘기할 때마다 맨날 나오는 게 이제 초코파이잖아요. 그런데 오리온 초코파이가 일단 원조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있다가 롯데 초코파이가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크라운 초코파이가 나왔는데 이 크라운 초코파이는 오가 아니라 요입니다. 초코파이더라고요. 네.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뭐 송사에 넘어갔다 이런 얘기는 전 못 들었어. 예, 좀 여쭤보는데. 네, 차이가 있어요. 일단 시작은 이제 상표법이죠. 상표법이 따로 있는데 이 상표법은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기면 안 되니까 먼저 상표 등록한 사람에게 이제 권리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표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못 쓰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예외들이 있습니다. 예, 예. 그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초코파이. 먼저 이제 A라는 회사가 이제 그 제품을 만들어서 그러한 명칭을 쓰고 또한 계속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 예, 예. 그 후에 이제 다른 사람들 만들어 썼잖아요. 예, 예. 결국은 초코파이라는 게 우리가 초코파이 하면은 떠오르는 그 형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체도 그렇게 만들어 쓰는 거죠. 결국 이거는 처음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시간이 한참 지났기 때문에 이거는 일종의 그 관용 표장이 됐다. 이제 표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 상품의 출처를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그런 표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포장에 이제 인쇄해서 사용하는 그런 것들도 다 이제 표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미 관용적인 게 됐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드라이 아이스. 예. 역시 이것도 원래 상표명이었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뭐 요요 있죠? 장난감 중에 요요 예. 폰에서 하는 그거 역시 상표명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아예 그런 장난감 자체를 상징하는 게 돼버렸죠. 그래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뭐 샴페인, 뭐 포스트잇, 퐁퐁 등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추가될 수 있는 것이죠. 예. 야, 이거 뭐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 자체가 다 방심위해서 이렇게 좀 광고가 이렇게. 되고. 근데 뭐 내용 자체가 이걸 다룰 수밖에 없는 내용이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일단 그러면 1심 판단부터 좀 볼까요? 네, 일단 1심 판단부 피고인 그 수출을 했던 그 업체 대표가 이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 일부러 그런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했어요. 그리고 이 회사 이 뻥 들어가는 그 과자는 인지도도 상당히 높고 매출도 높기 때문에 피해가 가볍지 않다라고 봤고요. 대표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고요. 해당 업체에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자, 항소를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양형이 너무 무겁다, 형이 무겁다라는 부분도 항소 이유였고요. 그리고 또 이게 그 원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해서 잘못 판단했다라는 주장도 어제 들어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 상표 관련해서 이거를 그 침해했다 그러면 도대체 뭘 침해한 것이냐라는 부분을 좀 명확히 해달라.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것들 그런 주장들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법리적으로 뭐 상상적 경합과 뭐 실체적 경합에 대한 오해 등등도 함께 주장을 했습니다. 자, 항소심 뭐 말씀해 주신 김에 항소심 판단 결과도 계속 얘기를 해 주시죠. 손 변호사님. 네. 항소심 역시 문제 있다. 이거는 잘못을 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 이유는 이제 애초에 모방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본 거죠. 그리고 또 다만 그리고 또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1심보다는 약간 그래도 처벌 수위가 내려가긴 했습니다. 예. 제가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중에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이 이거더라고요.
깜빵이요. 그런데 뭐 집행유예가 나왔으니까 뭐 깜빵에 가진 않겠죠. 아무튼 깜빵이요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국내 유통분이 아니라 또 수출 물량이니까 약간 또 그런데 이제 이런 미투 상품 뭐 베끼기 상품 이게 뭐 유통가에서는 오랫동안 또 통용돼 왔던 마케팅 전략이 제가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제가 이거 하나 꼭 말씀드려요. 사건 반장도 말이죠. 다른 방송사에서 뭐 이상하게 이름 바꿔가지고 이름 비슷하죠. 그거 많잖아요. 많죠, 그거. 많죠. 근데 우리가 그런 거 가지고 일일이 이렇게 소송 걸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명품의 자존심. 제가 아무튼 교수님, 네. 이거 솔직히 이 프로그램 이름 베끼는 거 이거 인간적으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치사하죠 좀. 예. 네. 그러니까 알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 묻어가려고. 네, 뭐 그럴 수 있는데 명품은 맞나요? 교수님은 그만 나오고 싶으시네요. 예? 나 진짜 교수님까지 이러실 줄은 몰랐네, 진짜. 명품의 또 원조이기도 하니까요. 네. 아무튼 그러니까 교수님이 나오시니까 명품인 겁니다. 사건 반장이. 자, 네. 첫 번째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재판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이거 아니잖아요. 왜 뻥? 아유. 그걸 이겁니다. 왜 뻥을 치려고 그래 왜? 자, 나 경찰인데 점점점. 이거 뭡니까 맞습니다. 또 이거? 이 황당해요. 어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앱을 이용해서 청소년들에게 접근해서 이 두 명의 청소년들에게 이제 몹쓸 짓을 저지른 남성이 있었는데 이번엔 50대 남성입니다. 이 남성 경찰관을 사칭했어요. 나 경찰관인데 너희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10대 2명을 그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고요. 그 장면을 촬영까지 했다고 합니다. 말이 계속 멈추는데 이 당시 피해자들 나이 고작 12살, 17살이었습니다. 진짜 이 경찰을 사칭하니까 이 10대 친구들이 물론 10대 이 친구들도 뭐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만 겁이 날 수밖에 없겠어요. 나 경찰이다 이러면. 그렇습니다. 뭐 처음 만나서 그냥 나 경찰이다라고 끝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경찰인 척했고요. 구체적으로 경찰로 보일 수 있게 노력을 했습니다. 수법이 뭐 신분증이나 뭐 테이저건 등 이런 거를 보여주면서 경찰인 척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너 처벌받지 않으려면은 내 말 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차에 태우고요. 차를 운전해서 경찰서 앞을 지나가면서 경찰인 것처럼 또 행세를 한 거예요. 물론 경찰서 앞을 누구나 차를 가지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만 이런 그렇죠. 것들을 테이저건 등을 보여주고 이렇게 겁을 주고 당황하게 하면서 그 앞을 지나가니까 더 속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경찰 행세를 하면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자, 교수님, 진짜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아이들의 입막 그러니까 다 이거 전제는 또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미성년자 친구들도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인간이 말이죠. 어떻게든 애들 입을 막으려고 계속 이런 거 아니에요? 되게 이게 질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질도 안 좋고 뭐 협박이고 지금 뭐 아이들을 또 심지어 유인을 해서 이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죄질은 이미 뭐 도저히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고 저는 이런 사람들이 다시는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영구히 사라지게 만드는 법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왜냐, 이 12살 초등학교 애입니다. 도대체 초등학교 애를 어떻게 성적인 놀이개로 삼으려는 생각 자체를 하는지 일단 이게 사람인지 사람이 아닌지 좀 구분이 안 될 정도의 지금 죄질로는 아주 악성이고요.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뭐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애플리케이션에게도 저는 굉장히 유감이에요. 맞습니다, 뭐 이런 맞습니다. 트래픽이 몰리는 이 12살짜리라 그랬으면 진짜 트래픽이 이만저만 아니게 갑자기 대화를 마구 신청하는 일들이 틀림없이 발생하는데 그거를 이제 그 어떤 기술적으로 확인을 과연 할 수 없을까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방치해 놓고서는 지금 앱은 싹 빠져나가고 유저들끼리의 그러니까요.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참 아주 유감입니다. 예. 이게 지금 진짜 교수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도 진짜 좀 제대로 한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런데 이 인간
전 아닙니다. 뭐 이렇게 혐의를 부인해요. 네, 자신이 경찰을 사칭한 사실이 없었다. 이렇게 또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을 사칭했다고 해서 이 가중처벌을 하고 싶은데 그런 사실만은 없다. 그러니까 좀 더 자신의 형량을 낮춰보고자 하는 혐의를 부인한 건데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서로 접점이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진술을 하더라. 그리고 피해자들의 진술이 굉장히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다. 그리고 성폭행 전후 사정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성이 아무리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그 재판부가 그렇지 않다라고 인정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형량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재판부 역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반윤리적이고 죄질이 나쁘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징역 8년에 그 전자발찌 부착 20년간을 명령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또 뭐 보니까 말이죠. 뭐 도주를 하기도 했었다는데요. 네, 재판부가 이런 형량을 어제 결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참고했는데 특히 이제 전반적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도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범행 후의 정황도 이제 좋지 않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출석하라고 이제 출석을 요구했는데 그러니까 응하지 않고 있다가 도망갔어요. 그냥 잠적을 했습니다. 세상에. 그러다가 결국은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영장에 체포됐거든요. 이렇게 범행 수법의 불량성 그리고 또 범행 이후의 정황까지 참고해서 형량이 결정됐습니다. 자, 교수님이 아까 이런 인간들은 사회에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미 성범죄로 징역 9년을 살다가 나와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9년이나 과거에 결국은 9년 전보다 더 오래된 시점에 9년형이 나왔다는 건 진짜 중대한 성폭력 범죄였을 거거든요. 그런데 나와가지고 12살짜리 초등학생을 유인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여러 번 성폭행을 경찰을 사칭해서 한 사람을 지금 징역 8년밖에 안 준 게 이게 정상적인 양형인지 일단 잘 모르겠고요. 상습을 충분히 가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출소한 지 얼마 안 돼서 재범을 하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형량을 현저히 더 상습 가중을 시키는 기준을 새로 양형인자에 넣던지 해가지고 결국은 사회로 돌아오지 못하는 방향으로다가 형량을 좀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다만 전자발찌 20년 정도로 부착하는 것으로 충분한지 일단 좀 너무 경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아니, 전자발찌 차고도 지금 막 계속 이상한 짓 하는 인간들 저희가 몇 번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참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계속해서 사건 엑스파일 이어갑니다. 지난 2019년 태어난 지 7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모는 모두 며칠씩이나 집을 비웠습니다. 외할머니가 집에 들어온 뒤에야 이 아이의 죽음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분유도 먹지 못하고 반려견 2마리에 둘러싸인 채 죽어갔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아버지인 2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형량이 돌연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유는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1심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내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 15년에 단기 7년, 미성년자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긴 형량을 받았는데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성인이 돼 정기형을 선고해야 했던 겁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가장 낮은 징역 7년이 선고됐고 남편 역시 형량이 줄었던 겁니다. 대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던 걸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는 생후 7개월 아이가 숨진 2년 전 그날로 돌아가 봅니다. 자, 이거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진짜 이런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는데 이건 일단 한 2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생후 7개월 된 아이가 숨졌습니다. 집에서. 며칠씩 방치가 됐습니다. 사인은 탈수 증상. 이거 뭐 말이 뭐 점잖아서 탈수지 그냥 굶어 죽은 겁니다. 부모가 이거 이렇게 했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도대체 이거. 이 부부는 원래 한 2년 정도 만나온 사이였는데요. 두 사람이 한 달 정도 헤어진 기간이 있었다고 해요.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여성이 다른 남성을 잠시 만났고 이 이후에 재결합한 이후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됐는데 남성 입장에서는 혹시 이 아이가 다른 남자의 아이가 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참. 그렇지만 이 아이가 친자이든 아니든
둘이 함께 키우기로 약속을 하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남편이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아내는 아이를 홀로 키웠는데 집에는 이 말티즈와 시베리안 허스키, 반려견 2마리까지 함께 키우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갈등을 겪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뭐 외박도 잦아지고 뭐 이성관계 이런 게 문제가 생겨서 싸움이 잦아지니까 아내 역시 아이를 두고 외출하거나 외박하는 일이 늘었다라고 합니다. 양육을 서로에게 떠넘긴 거죠. 자, 네가 키워라. 아이 네가 키워라. 이런 식으로 싸웠던 건데 그러다가 2019년 5월에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고 둘 다 집을 나갔습니다. 예, 집에 아이 그리고 반려견들만 남았는데 반려견들이 뭐 아이를 막 건들고 하면서 상처가 나기도 했었다고 해요. 아유. 그 뒤에 닷새 동안 이 아이가 방치가 됐어요. 결국 아이는 숨진 채 발견이 됐고요. 나중에 숨진 거 이 두 사람은 먼저 알았습니다. 집에 들어와 보니까 아이가 이제 숨을 쉬지 않는다는 걸 알았는데도 신고하지 않고 상자에 담아서 집 한 구석에 놔뒀습니다. 그 이후에 외할머니, 그러니까 이 아내의 어머니가 집에 와서 아이의 죽음을 직접 확인할 때까지 쭉 방치가 됐던 겁니다. 와, 근데 아이가 숨진 상태에서 반려견 2마리가 있었다 그러면 진짜 이 숨진 이후에도 이 개들이 어떻게 또 시신을 이렇게 상하게 했는지 그것도 좀 뭐 걱정이 되는데 1심 결과가 그래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게 1심 재판에 이르기 전에 이거 방치, 단순 방치냐, 그래서 유기한 것이냐, 아니면은 이거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논쟁이 뜨거웠거든요. 예. 그런데 아이를 지금 7개월이면은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책임져야 될 그 부양 의무가 있는 부모가 아이가 저렇게 혼자서 방치된 채로 굶고 있으면 당연히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적극적인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나서도 어떻게 할까, 이거 처리 어떻게 할까, 뭐 갖다가 뭐 묻을까, 뭐 이런 이야기까지 서로 나눈 것으로 봐서 사체 유기까지 인정돼서 남편에게는 징역 20년, 근데 아내는 이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장기 10년에 단기 7년이 선고됐습니다. 자, 손 변호사님,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 이 엄마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저렇게 신랑과는 조금 다른 게 나온 겁니까? 네, 정확히 말하면 이제 그 미성년자이기도 하지만 소년인 거죠. 아. 소년법에서 말하는 소년이 19세 미만의 자인데 이제 혼인 신고를 하면 민사 영역에서는 성년이 돼요. 소년으로 봅니다. 하지만 형사 영역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게 생기는 건데요. 부부 중에 남편은 성인이었습니다. 소년이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아내는 선고 당시에 소년이었기 때문에 소년법이 적용되고 또 소년법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소년을 위한 특별한 규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정기형입니다. 즉, 이제 그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또 징역형을 선고할 때는 장기와 단기를 정해서 선고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게 범위예요. 그래서 최단 몇 년, 그리고 최장 몇 년 이거를 선고한 다음에 일단 그 최단기를 복역하면 그 다음부터는 얘가 그 반성을 해서 여러 좀 개선됐고 여러 가지 뭐 이 정도면 됐겠다 싶으면 형집행을 이제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느 정도 반성하고 어느 정도 이제 수용생활을 하는지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내의 경우에도 당시에 그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이제 부정기형이 선고됐고요. 남편은 소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징역 20년형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반전, 이 기자. 남편 20년형이 절반으로 뚝 감형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1심이 끝나고 피고인들은 항소를 했어요. 이게 형이 너무 많다라고 항소를 했는데 검찰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미 검찰이 구형한 대로 법원이 내릴 수 있는 최고형을 1심 재판부가 선고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형을 더 올릴 수가 없거든요. 사실관계도 다 인정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더 이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피고인들만 항소를 하게 됐는데 문제는 항소심 과정에서 이 소년이었던 아내가 성인이 됐어요. 그러면은 장기, 단기였던 이거를 이 정기형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재판부가 대법원 판례 등을 보니까 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피고인들의 주장만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장기 15년, 단기 7년이었는데
이거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면 단기 7년을 선고해야 된다라고 보고 단기 7년을 선고했는데 이게 원래 양형 인자를 모두 고려하면 권고형량이 징역 10년에서 16년이었어요. 근데 이 단기 7년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아내의 경우는 7년만 받았고 남편은 이 아내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한 명만 20년 7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아하. 이 남상, 이 성인이 된 이미 성인이었던 남편으로서 가장 받을 수 있는 낮은 형량인 징역 10년이 선고됐던 겁니다. 아니 신 변호사님 그럼 그냥 그렇게 정말 형량 이렇게 팍팍 디스카운트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아, 이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때 이 항소심에서 7년으로 감형됐을 때 굉장히 공분을 샀고 그래서 대법원까지 다 주목하면서 봤는데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를 열어서 61년 만에 판례를 변경합니다. 이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는 것이 아무리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상소권을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보장해주면 되는 거지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부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중간값으로까지는 선고할 수 있다. 그래서 중간값인 11년까지는 선고할 수 있다라고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10년이 된 건가요? 네, 다시 항소심으로 가서 항소심에서는 중간값인 11년까지 내릴 수가 있는데 아내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 이 네. 뭐 두 분은 뭐 법조인이시니까 뭐 저렇게 설명을 하시겠지만 교수님 솔직히 이게 국민 법 감정에 맞습니까? 20년이던 사람이 갑자기 10년이 되고 또 부인은 또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돼. 이게 진짜 지금 뭐 채팅창 난리 났어요. 지금 무슨 법을 형량을 가지고 무슨 박앤세일을 해주냐고 막 지금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글쎄, 저도 뭐 똑같은 좀 심정이고요. 이게 사실은 2분의 1로 줄은 거잖아요. 이게 지금 항소를 해서 이렇게 2분의 1로 줄을 수만 있다면 모든 사건이 다 대법원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우 부적절해 보이고 양형의 안정성을 위해서도 이런 이제 판례가 계속 쌓이는 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감형을 해준다. 그럼 감형할 만한 이유가 사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아이가 다시 살아난다거나 또는 뭐 진정으로 이제 정말 반성을 했다는 무슨 증명이 있어야 된다거나.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하나도 뭐 확증이 안 된 채 그냥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20년을 10년으로 무슨 이게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이제 관례는 좀 안타까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죠. 이어서 사건 상황실 이어갑니다. 지금 이 시간 사건 상황실에 올라온 화제의 뉴스입니다. 훔친 차를 타고 서울 시내를 질주한 1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차선을 넘나들며 위험한 질주를 벌이는 회색차 한 대. 오늘 새벽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포착한 장면인데요. 추격전 끝에 붙잡힌 운전자 일행은 놀랍게도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서울 영등포구에서 차를 훔쳐 수십 킬로미터를 질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일행 중 2명을 특수절도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건물 붕괴 참사의 원인이 수평 하중을 검토하지 않은 부실 공정 때문이라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가 중간 수사 브리핑을 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정 결과 수평 하중에 취약한 불안정한 철거 건물에 적절한 검토 없이 지속해서 불법 철거를 진행하다 건물이 붕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 관리자들 역시 무리한 철거임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불법 철거로 발생한 참사에 책임이 있는 9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이들 중 5명을 구속했습니다. 진짜 이 17명의 사상자가 나왔는데 결국 뭐 예상했던 대로
맞습니다. 예. 인재였습니다. 경찰이 일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다양한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이런 중간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 관련자들의 진술, 목격자들의 진술 그리고 압수수색으로 자료를 모아서 분석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건데 일단 참사의 원인이 안전 불감증에 기반한 무리한 철거 그리고 이 관계자들의 주의 의무 위반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무리한 철거 공사를 진행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법적인 금품 수수가 있었다라고 일부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 공사에 참여하지도 않고 지분만 챙기는 담합행위도 있었고 이 비상식적인 공사 대금 산정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결국 14명을 입건해서 수사를 진행했고요. 일부를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그 영상 좀 보여주시죠. 자, 초등생들이 세상에 심야에 새벽에 저렇게 차를 저는 이게 뭐 또 아버지 차 이렇게 몰고 나온 건 줄 알았더니 차를 훔친 거래요. 얘네들 어쩜 좋습니까, 진짜 교수님? 참 그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오토바이 절도가 많았는데 이제는 이제 오토바이 절도를 안 하고 차량을 절도하는 애들이 많아져가지고 정말 그 질주 본능을 어떻게 하면 좀 컨트롤을 할 수 있을지 너무 걱정인데요. 문제는 이러다가 정말 사고가 나서 사람이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장난으로 시작한 일이지만 처벌은 엄벌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엄벌을 해야 되는데 모르긴 몰라도 얘네들 경찰서 가서 저희 촉법인데요, 촉법 소년인데요 이랬을 거예요 분명. 실제로 엄벌 불가능합니다. 하하네 이럴 줄 네, 알았어요. 이게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못 하잖아요. 예. 근데 이 두 명 13세, 12세 이야. 이기 때문에 소년법상의 보호 처분은 가능하죠. 10살 이상이니까. 하지만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은 불가능한 상황. 일단 보호자 신분을 확인하고 귀가 조치했고요. 네, 불러서 뭐 조사한다고 하는데 형사 처벌은 어쨌든 불가능한 집에 상황입니다. 보냈어요? 네. 처벌 불가능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이어서 전해주시죠. 사냥개 6마리가 산책을 하던 모녀를 공격해 중상을 입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북 문경시 영순면에 사는 40대 여성. 어제 저녁 어머니와 함께 산책을 하던 중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대형견들과 마주쳤다고 합니다. 사냥개인 그레이하운드 등 6마리의 개들이 앞서가고 개 주인이 경운기를 타고 뒤따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개들이 달려들었고 산책을 하던 모녀는 머리와 얼굴, 목 등을 물려 크게 다쳤습니다. 피해 현장에서 어머니의 물건과 핏자국이 발견됐는데요. 마을 주민들은 과거에도 이 개들이 다른 개를 물어 죽인 적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가족과 지인을 사칭해 금품을 빼앗은 메신저 피싱 사기 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메신저 피싱 수법으로 피해자 10여 명에게 4억 원 이상 뜯어낸 일당 8명을 검거했습니다. 이 중 50대 총책 등 6명을 구속했는데요. 이들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가족이나 지인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휴대전화에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한 뒤 예금 등을 빼갔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피해자 12명에게서 4억 7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인출책과 전달책, 수거책 등 역할을 분담해 점조직으로 활동한 이들. 범행 계좌 분석에 나선 경찰은 이들이 대포 통장을 메신저 피싱은 물론 보이스 피싱 인출 통장으로도 사용한 정황을 확인하고 여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에 메신저 피싱까지 개인정보를 도용한 범행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가족이나 지인에게서 온 메시지라도 다시 한번 의심하고 또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상황실이었습니다. 자, 교수님은 이 피싱에 당하신 적 없죠? 없습니다. 아, 네, 제가 직업병이 의심병이다 보니까 네, 저는 인터넷 뱅킹을 안 합니다. 네. 철저하시네요. 그러면 아날로그로 사세요? 뭐 앱 같은 거 잘 안 깝니다. 아, 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건 사실은 원격 제어 앱이 결국 문제가 예, 예, 되는 예. 피싱 새로운 수법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휴대폰의 모든 이제 앱을 원격으로 전부 제3자가 이제 조정할 수 있게 일단 앱을 까시오.
엄마 빨리 송금을 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 뭐 엄마가 뭐 이 인터넷 뱅킹을 안 한다 손 치더라도 일단 앱을 깔아가지고 빨리 송금해 주세요. 급해요. 이러면 이제 어머니들이 잘 모르시고 앱을 깔았다가는 그냥 전부 은행 계좌가 다 통으로 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예. 최근에 저희 와이프가 미래에서 온 문자를 받았더라고요. 미래에서 그 무슨 소리예요? 와이프가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예. 엄마 내 거 폰 고장나서 수리하고 있어 컴으로 하는 거야 확인대로 답장 줘라고 문자를 받았어요. 제가 애가 없거든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심지어 제 친구는 애가 기어다니는데 아빠 와서 문자가 온 거예요. 우리 아들이 문자를 빨리 배웠다. 돌도 갓 지난 애가.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간만에 웃겼어. 이 받은 거를 제가 지금 다시 보여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요? 실제 확인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손 변호사님 진짜 좀 짧게 말이죠. 이런 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진짜 교수님처럼 아예 그냥 약간 좀 원시적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은요. 피해자가 12명인데 피해액이 4억 7천만 원입니다. 굉장히 1인당 피해액이 크거든요. 이거는 실제로 앱을 설치하게 하는 그런 수법인 거고 그 외에도 자잘하게 뭐 5만 원, 10만 원 보내라 이런 범행도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핵심은 이게 그 질문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의심 갈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근데 의심 가면 돈을 안 뺏깁니다. 의심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항상 의심을 해야 되고요. 예. 문자가 왔을 때 일단 전화 목소리 듣고 처리하는 것만 지켜도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죠. 그렇군요. 자, 신 변호사님. 진짜 좀 혹시 반려동물 키우세요? 저는 키우진 않습니다. 네. 좀 입마개 좀 하라고 그냥 몇 번을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를 하는데도 네, 특히 대형 견주는 반드시 입마개를 채워서 외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인식을 하고 각인을 해야 될 텐데도 이게 또 이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굉장히 사고가 좀 큰 사고여가지고 이 피해자들이 지금 모녀가 지금 좀 상태가 많이 위중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피해자들이 다친 상태가 위중하기 때문에 그냥 중과실치상죄가 좀 성립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개 견주들이 개 부주의로 인해서 사람이 다치면은 이 경우에도 동물보호법 위반이 돼서 이 두 가지 범죄가 성립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다친 모녀들의 상황이 위중하다고 하니까 이 결과가 또 혹시 더 안 좋은 결과가 나면 또 범죄 그 성립은 바뀌게 될 수 있습니다. 좀 봐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사건 상황시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이어서 사건 현장 넘어갑니다. 네, 신개념 소통방송 사건반장에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시태그 사건반장 해서 인스타 등등에 올려주시면 이 시간에 소개해 올리죠. 자,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경기도 과천에 사시는 사반 가족 최주희님입니다. 가족을 찾아달라 이런 사연을 주셨는데요. 어찌된 일일까요? 보여주시죠. 자, 저 지금 TV 모서리에 앉아있는 저 앵무새가 주인공입니다. 중고 거래 앱에 저 앵무새가 올라와 있었대요. 다친 앵무새를 구조했는데 내가 어떻게 키울지 몰라서 누가 좀 데려가시라 뭐 이런 게 올라왔나 보죠. 그런데 주희님이 앵무새를 3마리나 키우고 계셔서 일단 임시보호를 하러 데려오셨다는 거죠. 자, 신림동에서 발견한 노랑 목도리 앵무새 얼굴 제대로 좀 한번 보여주시죠. 자, 얘입니다. 예. 신림동에서 이 앵무새 잃어버리신 분들은 저희 사건반장에 연락을 해주시면 지금 이 주인님하고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눈여겨봐 주십시오. 자, 사건반장은 이런 일도 합니다. 예. 개도 보고요. 앵무새도 보고요. 사람도 보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찾아갈 첫 번째 현장, 영국으로 가보시죠. 이건 뭘까요? 네, 오토바이가 여러 대 주차된 런던의 한 골목길인데요. 한 남성이 쪼그려서 뭔가 하고 있죠. 오토바이에서 불꽃도 조금 튀는 거 보니까 그라인더로 오토바이에 묶여있는 단단한 자물쇠를 절단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수리하는 게 아니고요? 네, 훔치려고 하는 거예요. 옆에 보니까 오토바이를 탄 또 다른 남성들도 저렇게 있는데요. 자물쇠를 절단한 남성을 기다리고 있는 거 보니까 딱 봐도 공범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사람이 휴대전화를 들고 공범들한테 가까이 다가가니까 한 명이 저기
달아나 버렸어요. 오. 다른 한 명도 이제 계속해서 슬금슬금 눈치를 뒤에 보면서 보고 있고요. 자물쇠를 절단하는 시선을 남성의 피하네요. 빨리 가자고 막 재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네, 오토바이 묶인 자물쇠 여러 개였나 본지 저게 좀 오래 걸렸어요. 남성이 세 번째 자물쇠를 그라인더로 절단하고 있던 순간 영상을 촬영한 사람이 방금 나 경찰 불렀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신고를 했구나. 네, 그랬더니 뭔가 좀 망설이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도 다시 자물쇠를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잠시 후에 저 남성마저도 도망갔다고 하는데요. 저 사람들이 모두 떠난 직후에야 경찰이 도착했다고 했는데 일단 경찰이 저 상황들 어떻게 된 건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저렇게 연장을 들고 다니는 거 보니까 한두 번 해본 솜씨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예전에도 실제로 저렇게 이뤄졌는지 저 사람들 신원이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있지만 영상 촬영한 사람에 따르면 오토바이 절도 시도를 목격한 게 처음이 아니라고 해요. 이 지역에 비싼 오토바이가 좀 많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원정을 와서 절도범들이 저렇게 오토바이를 훔쳐가는 일이 벌어지곤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저걸 훔쳐가지는 못했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자, 다음 현장 인도로 이어갑니다. 여긴 전철역 같아요. 네, 인도입니다. 인도양 기차요? 기차역인데 기차가 막 출발을 하고 있는데 저 짐을 든 두 남성이 다급하게 뛰어오는 거 보니까 진짜 놓친 모양이에요. 근데 기차 이미 출발하고 있죠.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흰 옷을 입은 남성이 타지 마. 네. 안 돼. 움직이는 기차에 짐을 아이고, 올려놓고 저럴 줄 알았어, 내가 타려다가 진짜. 방금 쓰러졌죠.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이고. 네, 남성이 움직이는 기차와 플랫폼 사이에 끼자 어쩔 줄 몰라서 아이고. 다른 남성이 저렇게 도와주고 네, 재빠르게 보안 요원도 달려와서 필사적으로 지금 도왔는데 다리만 뺐을 계속 뿐 끌려가. 다리는 빠졌는데 계속해서 저렇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보안 요원이 다시 한번 몸을 잡아 끌면서 무사히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무모해요, 저 정말 무모하죠. 가는 열차에 가는 타려는 거. 이 떠난 기차는 보내줘야 되는데 다행히도 저 남성 조금 다치긴 한 것 같은데 곧바로 일어나는 거 보니까 이 사고 이후에 곧바로 일어난 거 보니까 크게 다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다만 저만하기 다행이죠. 만약 저 사이로 빠지기라도 했거나 다른 일이 있었으면은 정말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아무리 급해도 이미 출발한 열차 어쩌겠습니까? 다음 거 타야죠. 그러니까요. 자, 다음 현장 미국으로 가보시죠. 여기는 뉴욕이네요. 네, 뉴욕에 있는 어느 식당입니다. 최근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요리를 판매하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파는 값비싼 요리 정체는 바로 감자튀김입니다. 감자튀김의 가격이 무려 23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값비싼 재료를 아끼지 않고 만들어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감자튀김으로 기네스북에 공식 등재됐다고 하는데요. 이 23만 원짜리 감자튀김을 한 번 맛보려면 최소 8주에서 10주까지 대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니, 맥도날드 땐 거기 가면은 저거 세상에 진짜 저걸 저렇게 주고 사 먹어야 되나요, 저거? 이 감자튀김 요리 방법이 특별합니다. 우선 감자를 식초와 샴페인에 데친 후에 거위 기름에 2번을 튀기고요. 어휘 기름. 그리고 여기에 얇게 썬 트러플 올리고, 트러플 얼마나 비싼가요? 식용 금가루와 트러플 오일 등을 뿌린 뒤에 치즈 소스를 곁들여 먹는 진작에 건데요. 말씀하시지. 식당이 코로나19로 영업을 잠시 중단했다가 이달 초에 다시 문을 열면서 값비싼 감자튀김을 선보이게 됐다고 합니다. 초호화 감자튀김을 내놓은 셰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People come here to celebrate, to really escape the reality of life sometimes and have fun. I mean, it's been a rough year and a half for everyone, and we need to have some fun now. 네, 이 식당은 감자튀김 외에도 세계에서 가장 비싼 햄버거와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저 아이스크림 가격이 무려 115만 원이라고 하는데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비싼 건지 저도 궁금합니다. 예. 교수님 저거 안 드실 거죠? 뭐 어떻게 해서도 정크푸드 같은 느낌을 지우기가 어려워서 김밥 한 줄 먹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저거 안 드실 거죠? 저는 국밥을. 그렇죠. 국밥이 몇 개인데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저희 다들 이렇게 소박하게 살고 있고요.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화면 보여주시죠. 네, 거리에서 두 남성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요. 바닥에 들어 누운 남성, 뭔가를 뺏기지 않으려는 듯 필사적으로 흰색 옷을 입은 남성을 붙잡고 늘어지는데요. 두 사람이 옥신각신하면서 막 몸싸움을 벌이던 그때
흰색 옷을 입은 남성의 바지가 벗겨집니다. 이 바닥에 들어놓은 남성이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자 저렇게 바지가 무릎까지 내려간 건데요. 트렁크를 입고 있네요. 네. 삼각은 아니었고요. 자, 근데 왜 저렇게 몸싸움을 벌이고 있죠? 저 흰색 옷을 입은 남성이 알고 보니까 강도였습니다. 아이고, 이런. 강도가 갑자기 남성에게 다가와서 날치기를 시도했던 건데요. 남성이 자신의 물건을 뺏기지 않으려고 거세게 저항하다가 아예 강도의 바지를 벗기게 된 건데요. 이 강도는 저 상황에서도 바지가 벗겨지는 게 너무 이렇게 창피했나 봅니다. 강도가 바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아예 그냥 내동댕이 쳐버리는데 남성은 끝까지 강도의 바지에 매달리고 야, 지금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막 나와서 도와주네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몰려들으니까 행인이 강도의 옷을 붙잡고 몸싸움을 막아보려고 하는데 다 그 벗겼네. 사람은 막 계속해서 바닥에 뒹굴면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강도의 바지가 발목까지 내려왔습니다. 제대로 걷기도 힘든지 다시 한번 막 허둥지둥 바지를 치켜 올립니다. 강도가 남성에게 다시 다가가 몸싸움을 벌이는가 싶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잽싸게 도망칩니다. 그래도 염치는 좀 있는 인간이네요. 저거 내려갔다고 도망가는 거 보니까. 네. 바지를 올리느라고 이제 물건이고 뭐고 내동댕이 쳤는데도 바지를 안 놔줘가지고 저렇게 막 도망쳤는데 현지 경찰은 강도가 흰색 SUV를 타고 도주했고 아직 체포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찰은 용의자를 수배하는 한편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 남성은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 남성이 끈질기게도 강도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져서 큰 피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교수님 저 방법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좀 위험해 보입니다. 만약에 미국인데 총기 같은 게 있으면은 더 큰 근데 좀 강도가 안타깝네요. 바지를 그냥 벗어버리면 될 텐데 왜 저렇게까지? 그러게. 저는 한 가지 인상적인 게 지금 영상을 보면은 미국에서 그런지 저 피해자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목격자는 얼굴이 다 가리고 저 강도는 보여줬어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다르게. 우리나라랑 좋은 반대네요. 지적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네. 인상적이네요. 네. 이거 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 저런 거 진짜. 진짜 우리나라랑 반대네. 우리나라는 그래서 저도 사실 저 영상을 보고 예. 모자이크가 되어 있길래 저 사람이 범인인 줄 알고 그러니까요. 사실은 솔직히 좀 그랬습니다. 예. 아.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이 주인공인 태국으로 가보시죠. 이게 뭐죠? 엄청 몰려있죠. 저게 다 원숭이에요. 지나가는 차들은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듯이 저렇게 도로 한복판에 모여있는데 뭐야 이거? 뭔가 막 한 곳으로 뛰어가잖아요. 두 무리로 나뉘어서 배치를 하다가 아, 쟤네 지금 채가 네. 달린 거예요? 그런데 패싸움입니다. 이어서 패싸움이 벌어졌어요. 웬일이야? 도로를 완전 점거하고 집단 난투극을 벌이는 원숭이들이 뭐 영화 혹성탈출을 보듯이 원숭이들이 맞아, 거기서 싸우고 그래, 맞아, 사기들끼리 저런 싸우잖아요. 지나가는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병적을 울려도 싸움 멈추지 않고 저렇게 단체 패싸움을 이어갔다라고 합니다. 끝나지 않은 원숭이들 전쟁에 차들도 결국 멈췄을 수밖에 없었고 금세 교통이 마비됐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일단 원숭이들이 왜 싸웠는지에 대해서 좀 의견이 분분한데 먹이를 구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구역 다툼을 벌인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이 지역에 관광객들이 줄어들면서 원래 관광객들이 이제 먹을 것도 좀 사서 주고 해서 그걸 먹었었는데 관광객들이 없어지니까 먹을 게 좀 줄었나 코로나 봐요. 때문에? 네. 그래서 안 그래도 먹이 찾지 못해서 잔뜩 예민한데 이 어떤 저게 이제 경계였던 것 같아요. 이 자기들끼리 이제 구역이 있는데 거기를 넘어오니까 난투극을 저렇게 벌인 건데 일단 원숭이 패거리 간 집단 난투극은 한 패거리의 리더가 투항을 하면서 한쪽이 투항을 하면서 끝났다라고 합니다. 원숭이들이 사람을 공격하거나 차량을 공격한 건 아닌데 아, 지금 꽁무니를 빼네요. 네, 한쪽이 도망가고 있죠. 그러면서 저 싸움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원숭이들이 크게 다쳤다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저기를 다 접수한 거예요, 이제? 그런가 봐요. 이제 또 이제 복수를 꿈꾸겠죠, 저 친구들이. 선 변호사님 어떻게 법조인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저렇게 서로 자기 편을 구분하는 게 저는 굉장히 신기하거든요. 그러네. 사실 저럴 때는 그 아군과 적군을 피하 구별을 못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혼란도 생기지 않을까 그런 그러네요. 생각도 드는데 나름 또 구분법이 있겠죠? 저들 나름. 냄새로 구분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사원파하고 시내파라 그래가지고 냄새가 다를 것 같아요. 사는 지역이 달라서. 자, 마지막 동물 미국으로 이어가 보시죠. 아, 고양이. 네, 집사로 보이는 여성이 뽀뽀를 하려고 하니까 고양이가 앞발로 탁 막아요. 멈춰? 네, 다시 한번 하려고 그랬더니 또 막아요. 냉정하게 앞발로 저렇게 딱 밀어내고 있는데 아이 스킨십 할 수 있잖아요, 집사가. 근데 냉정하게 아주 끝까지 앞발을 내면서 뽀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해보셨어요? 저는 뭐 막지는 않던데요. 아, 그럼 뽀뽀를 성공하셨어요? 뭐 그렇죠. 뭐.
저 고양이는 아주 똑똑한 건지 뭐 얄미운 건지 미운 건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계속해서 지금 막아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합니다. 네. 다행히 결국에는 저렇게 성공을 했는데 저 고양이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아슬란이라는 이름을 가진 고양이인데 귀가 4개예요. 네, 자세히 보면은 2개의 귀 뒤에 또 다른 귀가 저런 식으로 달려 있어요. 예, 고양이들의 좀 희귀한 유전병으로 알려졌는데 저 여성 지난해 어느 자동차 수리점에서 귀가 4개 달린 이 고양이를 구조한 뒤에 곧바로 입양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 생김새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집사의 사랑을 듬뿍 받는 행복한 고양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30초간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돈터치. 야 나와라. 못 나가. 아 급해. 못 나간다고. 아 왜? 아직도 미끌거려. 아직도 미끌거리는 남자를 위해 피지, 채취, 미끌거림까지 싹! 이 세상 개운함이 아니다! 브루스 스킨워시. 운전은 내가 하고 차차차가 챙겨주고 운전은 내가 하고 차차차가 찾아주고 난 운전만 하고 내 차 관리는 차차차가 다 하고 KB 차차차 내 차고.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반 가족 여러분, 제가 끝날 때마다 습관적으로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뭐 이렇게 말하지만 진짜 조심해 주십시오.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도 별이 3개 오후 3시에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